아줌마 목걸이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은 거다. 한 어린 소년이 골목 분식집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가게 앞에 고급 외제차 6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골목을 통제하고 비서들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죠. 마지막 차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분식집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잠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한샘이 그녀의 목에 걸린 반달 목걸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그 목걸이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노신사는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비가 갠 골목에 젖은 먼지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불 앞에서 떡볶이를 적고 있었어요.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만 작은 가게 안을 채웠죠. 구석 테이블엔 딸 지은이가 앉아 숙제를 펼쳤습니다. 연필 긁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문가를 스치던 애들이 킥킥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저 아줌마는 떡볶이나 파는 사람이래. 맞아. 남편 죽고 애 하나 겨우 먹여 살린대.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가슴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 멈칫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였죠.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듯 연필만 움직였어요. 저는 본능처럼 목에 반달 펜던트를 쥐었습니다. 차가운 재질이 손끝에 닿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맞춤 제작 의뢰한 목걸이였죠.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이 펜던트를 제 목에 걸어주셨습니다. 샘이야, 이건 아빠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반쪽은 너가 가지고 나머지 반쪽은 더 소중한 인연에게 맡겨뒀단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이 펜던트만이 아버지와 저를 연결하는 유일한 증표였죠. 저는 다시 국자를 들어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오늘 저녁은 뭐 먹어? 김밥 싸줄게. 계란 넣어줄까? 응. 짧은 대화였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저희에겐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문이 삐걱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저를 힐끔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요즘 맛이 그냥 그래. 옆집이 나은 것 같아. 맞아. 근데 애 불쌍해서 한 번씩 오는 거지. 저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떡볶이를 담았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으니까요. 손님들이 나가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불을 줄이고 싱크대에 그릇을 씻었어요. 물소리가 작게 흘렀죠.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그래, 잘했어. 이제 가방 정리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책을 접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연필을 하나씩 필통에 담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일상이었어요.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끝일까? 저는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걸까? 펜던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더 소중한 인연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위로의 말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내일 장볼 돈을 계산해야 했고 가스비 낼 날도 다가왔으니까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금방 싸줄게. 저는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밥을 펴고 계란을 올리고 단무지를 넣었죠. 지은이는 제 옆에 서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만든 김밥 너무 맛있어. 그래, 고마워. 나도 커서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뭐든 잘할 수 있어. 지은이가 싱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지탱하게 했어요. 저는 김밥을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지은이는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맛있다. 천천히 먹어.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골목은 점점 고요해졌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다 사라졌죠. 저는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같은 불, 같은 떡볶이, 같은 말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은이가 있으니까요. 저는 펜던트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어요. 아버지, 저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골목의 바람 소리만 들렸죠.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지은아. 우리는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그게 저희의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거예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남편 김국현은 3년 전 물류센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이정숙은 제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김나연은 조문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오빠가 불쌍해서 어떡해. 저런 여자 만나서 고생만 하다 갔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지은이를 안고 있을 뿐이었어요. 장례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세미야, 산재 처리랑 보험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어머니, 그래도 제가. 너가 뭘 알아? 그냥 가게나 해. 애 먹여 살리기도 바쁠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틈만 나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너가 우리 아들 잡아먹었지. 너가 재수 없어서 그 모양이지. 오빠 살아있을 때는 맨날 돈 달라고만 했잖아. 이제 와서 뭐라도 되는 줄 아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시누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2명 앉아 있을 때였어요. 옳게, 요즘 장사 잘 되나 봐?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보험금도 받았으면서 뭐가 그리 힘들다고 징징대냐더라. 손님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보험금은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엄마 용돈 드려야 하니까 알아서 준비해. 100은 돼야 할 거야. 언니, 지금은 왜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못 드려? 남편 죽였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떡볶이를 반도 먹지 않은 채로요. 시누이는 휙 돌아서며 던지듯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데 지은이 학원은 보낼 생각도 하지 말래. 올케 주제에 무슨 돈으로 학원을 보내냐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그날 저녁 매출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남편 죽고 보험금 받았다더라. 그래, 그럼 장사는 왜 해? 글쎄,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남편 복도 없는 사람이야. 애 하나 겨우 먹여 살리는 주제에.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반박할 힘도 이유도 없었어요. 맞은편 분식집 사장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손님, 여기 오세요. 여기가 훨씬 깨끗해요. 저 집은 위생이 별로라던데. 저기 아줌마는 혼자 하니까 정신없어서 그런가 봐. 맞아요. 여기가 훨씬 나아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떡볶이 떡을 사려고 가게 앞에 섰는데 주인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번에 외상값 아직 안 주셨잖아요.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꼭 드릴게요. 이번 주?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사가 안 되면 외상으로 물건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드릴게요. 에휴, 남편 없는 사람이 이러니까 믿음이 안 가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그날 저는 떡을 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비닐봉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세미야, 차례상은 준비했어? 네, 어머니. 우리 아들 좋아하던 음식 꼭 올려. 너 때문에 일찍 간 거니까 제대로 해야지. 네. 그리고 성묘는 우리가 갈 테니까 너는 돈만 보내. 150 정도면 되겠다. 어머니, 제가 직접. 됐어. 너 얼굴 보면 우리 아들 생각나서 속상하니까 그냥 돈만 보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밤낮으로 일했어요. 저희를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포크리프트에 깔렸다고 했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은이는 제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때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울기는 너가 잘해줬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일했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지은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처음엔 손님이 꽤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동정심에 들르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맛은 그냥 그래라는 말이 돌았어요. 저는 묵묵히 불을 지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말고 순대를 쪘어요. 지은이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가게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었죠. 그게 저희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어요. 세미야, 잠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용돈 50씩 보내.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참아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 시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옳게, 우리가 참아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 해. 다른 집 같으면 진작에 손절했을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잘 생각했어. 그들은 휙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를 재운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고작 30만 원 남짓이었죠.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가스비는요? 지은이 급식비는요? 저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갑작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미야, 이건 아빠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반쪽은 너가 가지고 나머지 반쪽은 더 소중한 인연에게 맡겨뒀단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빠는 너를 믿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은 재질이 손끝에 닿았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불을 켜고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을 받고 문을 닫는 것.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곧 바뀔 거라는 걸.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됐을 때 문이 삐걱 열리며 남자아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제 딸 지은이 또래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였죠. 어서 오세요. 아이는 메뉴판을 보더니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구겨져 나왔어요. 떡볶이 얼마예요? 4,000원이에요. 아이는 손에 든 돈을 세었습니다. 2,500원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 할인하는 날이에요. 2,000원만 내면 돼요. 정말요? 응, 정말이야.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담아주었어요. 아이는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고개를 들더니 제 쪽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제 얼굴이 아닌 목 쪽에 고정돼 있었거든요. 아줌마. 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그거 아줌마 목에 있는 거요. 저는 본능적으로 목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펜던트가 옷깃 밖으로 살짝 나와 있었어요. 이거, 목걸이? 네, 그거 어디서 났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이상했지만 대답했어요. 이건 아줌마 아버지가 아줌마를 위해 만들어주신 거야. 왜?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목걸이랑 똑같아요. 뭐?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목걸이랑 똑같아요. 모양도 색깔도 다 똑같아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이건 아줌마 아버지가 맞춤 제작하신 건데. 아이는 진지한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거짓말 안 해요. 할아버지가 항상 서재 책상 위에 놓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고. 할아버지는 그냥 웃으시면서 소중한 것이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펜던트를 손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은빛 반달 모양이 작은 불빛에 반짝였어요. 이게 정말? 네. 정말 똑같아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아줌마, 그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줌마 아버지가 아줌마가 10살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신 거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반쪽은 너가 가지고 나머지 반쪽은 더 소중한 인연에게 맡겼다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냥 아버지 유품이라고만 생각했지. 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혹시 할아버지가 가진 게 나머지 반쪽인가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에 반쪽짜리 목걸이가 2개씩 있을까요? 그것도 맞춤 제작이라고 하신 목걸이가요? 아이는 떡볶이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저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아이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다시 돌아섰습니다. 아줌마, 여기 주소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면 알려드려야 하니까요. 저는 명함을 한 장 건넸습니다. 가게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죠. 고맙습니다. 아이는 명함을 받아들고 골목 끝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국자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펜던트를 다시 만져봤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죠. 설마 정말 그럴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더 소중한 인연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목걸이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기대가 싹 텄습니다. 혹시 정말로? 지은이가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불 앞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아까 그 애 누구야? 응? 그냥 손님이야. 근데 엄마 목걸이 보고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그냥 신기해서 그런가 봐.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지은이에게 괜한 기대를 심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 자신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5시, 6시 저녁 손님들이 몇 명 다녀갔지만 저는 계속 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다시 올까? 아니면 그 아이가 말한 할아버지가 오실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냥 있자. 괜한 기대하지 말자. 그런데 7시쯤 됐을 때였습니다. 골목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평소엔 퇴근하는 사람들로 시끄러운 시간인데 오늘따라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아니,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대, 또 한 대 모두 6대의 차량이 줄지어 섰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지?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재빠르게 주변을 둘러보고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비서로 보이는 사람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이 동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아까 그 아이 때문에? 마지막 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흰 머리의 노신사가 코트를 입고 내렸습니다. 6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그는 경호원들 사이를 지나 제 가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신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세미 씨 맞습니까?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 반달 펜던트 반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꺼내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것 혹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2개의 반달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찰칵! 자석처럼 붙으며 하나의 완전한 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신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잠깐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펜던트를 다시 분리해 제게 돌려주고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차 행렬이 다시 움직였어요. 엔진음이 멀어져 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펜던트만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일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더 소중한 인연이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옆에선 지은이가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죠. 손에는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정말 그럴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인연이 진짜 존재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어요. 검은 세단 6대, 경호원들, 그리고 그 노신사.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부터 주변 사람들의 태도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그런 분이 왜 저를 찾아오신 걸까?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을까요? 아버지는 생전엔 사업가셨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넓은 집, 운전기사 아저씨, 주말마다 가던 레스토랑. 아버지는 늘 바쁘셨지만 집에 오시면 저를 안아 올리시며 웃으셨죠. 세미야, 아빠가 너한테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하지만 제가 10살 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거든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셨을 때 아버지는 이 펜던트를 제 목에 걸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세미야, 이건 아빠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반쪽은 너가 가지고 나머지 반쪽은 더 소중한 인연에게 맡겼단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희 집은 금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석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은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누구에게 펜던트를 주신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내일 가봐야 알겠지.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닐까요?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펜던트를 돌려달라고 하실까요? 손에 쥔 펜던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에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내일 가서 분명히 말해야 해. 이건 제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펜던트를 나눠 가지셨을까요? 더 소중한 인연이란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자야 하는데. 하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죠.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다시 꺼내봤어요. 작은 반달이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아버지, 제게 뭘 남기신 걸까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세미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항상 지켜볼게.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너무 일찍 떠나셨어요. 저를 혼자 남겨두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지은이를 깨워 아침을 먹였습니다. 김밥 한 줄과 우유 한 팩이었죠. 엄마, 오늘 어디 가?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너는 학교 갔다가 집에 먼저 들어와 있어. 엄마가 빨리 올게. 알았어. 지은이를 학교에 보낸 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엔 입지 않는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바지도 정장 바지로 골랐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이래도 될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남 쪽이었어요. 지하철로 1시간은 걸릴 것 같았죠. 저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 불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혹시 가면 안 되는 곳인 건 아닐까요? 혹시 저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어제 본 펜던트는 진짜였습니다. 딱 맞게 결합됐어요. 그건 거짓일 수 없었죠. 가야 해. 아버지가 남기신 이야기를 들어야 해. 저는 손에 쥔 가방 끈에 힘을 주었습니다. 1시간 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천천히 걸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릴 적엔 아버지 차를 타고 이런 거리를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오는 제가 있었죠. 시간은 정말 많은 걸 바꿔놓았습니다. 여기 맞나?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앞에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빛났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이런 건물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속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저 이대한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경비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예약은 하셨습니까? 어제 회장님께서 오늘 오라고 하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샘이입니다. 경비원은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그제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천장이 높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경비원이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맞았어요. 한세미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그녀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바닥엔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큰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했죠. 회장님, 한세미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시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응접실이 나타났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소파에 이대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돼 있었어요.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이대한 회장은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이대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세미 시아버님 성함이 혹시 한태준이신가요? 네,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군요. 역시 맞았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태준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 겁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대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태준 선생님,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건 27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 저는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요? 네. 제 아들 혁수가 7살 때였어요. 아내는 혁수를 낳고 1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있었지만 당장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래서 포장마차를 시작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밤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 저의 어린 아들 혁수는 포장마차 안작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죠. 그때 한태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대한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선생님은 포장마차 앞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손님이 저 하나인가요? 저는 대답했죠. 네, 날이 추워서 그런지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선생님은 국물 한 그릇을 주문하셨어요. 저는 국물을 데우며 혁수를 힐끔 봤습니다. 아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아이 엄마는요? 아이만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혁수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선생님은 혁수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저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 아이랑 비슷한 또래예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렇군요. 키우기 쉽지 않으시죠?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버티게 되더군요. 저는 그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혁수만 보면 힘이 나요. 선생님은 웃으시며 국물을 드셨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포장마차는 오래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장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제게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요? 네.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물류 시스템 혁신인데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마 손님도 없고 밤도 깊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대한 회장은 잠시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말을 가로막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들으셨죠?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 물류 시스템은 비효율적입니다. 중간 단계가 너무 많아요. 제가 구상한 건 직접 연결 시스템입니다. 제조사와 소비자를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거죠. 무언가는 계산하셨습니까? 선생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 제 아이디어에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얼른 가방에서 손으로 작성한 원가표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지만 저는 밤마다 계산하고 또 계산했던 자료였어요. 선생님은 그걸 펼쳐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손익분기점은요?
1년 반입니다. 초기엔 적자지만 거기만 넘으면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금은 얼마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최소 10억입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 없이 계속 원가표를 보셨어요.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한참 뒤 선생님이 고개를 드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혁수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포장마차 아빠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가로 서고 싶어요. 선생님은 잠시 혁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죠. 그때 선생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10억? 제가 투자합니다. 대신 사장은 당신이에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당신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키우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봤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잘 되면 공은 당신 거고 잘못되면 배워서 다시 하면 됩니다. 그게 사업 아닙니까? 하지만 담보도 없고 보증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혁수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이대한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생님은 다음날 바로 계좌로 10억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포장마차로 오셨어요. 그때 선생님은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받아주시겠습니까? 상자 안에는 반달 펜던트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제 딸 세미에게 주려고 만든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혁수에게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둘이 또래더군요. 혁수와 제 딸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끌립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만나면 서로 의지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이 진지하셔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대한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뒤 사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은 종종 드렸지만 그 근래 연락이 뜸하긴 했어요. 자리가 잡히고 저는 선생님께 연락을 드리려 했어요. 돈을 갚고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려 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수소문했습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고 유족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선생님 회사도 정리된 뒤였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선생님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27년 전은 그 10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회사, 이 건물, 이 모든 것이 한태준 선생님께서 주신 기회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받은 펜던트를 늘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은인의 선물이니까요.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 손자 준수가 집에 와서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떡볶이 가게 아줌마가 할아버지랑
똑같은 목걸이 하고 계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수가 가져온 명함을 보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봤죠. 세미 씨 목에 걸린 반쪽을. 저는 펜던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대한 회장도 자신의 펜던트를 꺼냈어요. 두 개의 반달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맞대보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펜던트를 맞댔습니다. 찰칵! 자석처럼 붙으며 완벽한 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미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대한 회장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한참 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세미 씨,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한태준 선생님께 갚지 못한 은혜를 세미 씨에게 갚고 싶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받은 10억으로 지금의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자산은 대략 6천억 정도 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중 절반 3천억을 세미 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원래 선생님 것이었으니까요. 잠깐만요, 회장님.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돈입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회장님께 투자하신 건 회장님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장님이 성공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한 회장은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10억의 현재 가치는 약 50억입니다. 이 금액을 세미 씨 사업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제 사업이요? 네. 세미 씨의 분식집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세미 씨 가게를 관찰했습니다. 레시피 표준화, 위생관리, 맛의 일관성 모두 훌륭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저에게 밀었어요. 브랜드, 레시피, 의사결정권은 전부 세미 씨 것입니다. 저는 지분도 의결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미 씨 아버님께서 제게 해주신 것과 똑같이요. 그럼 회장님은 뭘 받으시는데요? 선생님께 갚지 못한 빚을 갚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투자 금액 50억, 지분율 0%, 의결권 없음, 담보 없음, 보증 없음. 이건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세미 씨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이익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답은 정해졌습니다. 이대한 회장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투자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무조건적인 돈은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투자 형태로만 받을게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이대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미 씨.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아버지가 남기신 반쪽 펜던트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응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일까? 50억 투자, 지배권 없음, 아버지의 은혜.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어요. 경비원이 공손히 인사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투자를 받으면 뭘 해야 할까요? 가게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어디 갔었어? 중요한 일 보고 왔어.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은이에게 설명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사흘 뒤, 이대한 회장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경호원도 비서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그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거였어요. 떡볶이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네, 금방 드릴게요. 저는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평소대로 계량 스푼으로 정확히 재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떡볶이를 담아드렸습니다. 그는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먹은 것과 똑같은 맛이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같은 맛이 나와야 좋은 집이죠. 맞습니다. 내일 와도 어제가 나와야 합니다. 그는 계속 먹으며 주방을 둘러봤어요. 레시피 카드가 보이네요. 네. 모든 메뉴를 카드로 만들어뒀어요. 재료 분량, 조리 시간, 불 조절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이걸 혼자 만드셨습니까?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정리했어요. 그는 떡볶이를 다 먹고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세미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살기 위해서였어요. 지은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지금은요? 지금은 좀 달라요. 제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누가 먹어도 여기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안에 법무팀이 연락드릴 겁니다. 투자 계약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오늘 떡볶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정말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법무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윤 변호사라고 했어요. 계약서 초안 가져왔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수정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두꺼운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밤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은이는 이미 잠들었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투자 금액 50억, 지분율 0%, 의결권 없음, 경영권 전적으로 한세미에게 귀속.
정말 믿기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꺼내봤어요. 반달이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이제 이 반쪽이 완성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일주일 뒤 제 통장에 50억이 입금됐어요.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바로 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가게 개선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주방 동선이랑 설비를 먼저 손보려고요. 좋습니다. 전문 컨설팅 팀을 붙여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할게요. 다만 시공업체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만 그려왔던 이상적인 주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불 조절이 쉬운 가스레인지, 정확한 계량을 위한 디지털 저울,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작업대, 효율적인 동선 배치, 적어 내려가다 보니 벌써 2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이틀 뒤 시공업체 사장이 가게로 왔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저는 준비한 스케치를 보여줬어요. 주방을 이렇게 배치하고 싶어요. 조리 동선이 최소화되도록요. 그리고 여기 설거지 공간은 따로 분리하고요. 아, 동선을 많이 고민하셨네요. 네. 지금은 제가 혼자 하지만 나중에 사람이 늘어나도 움직임이 겹치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2주일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주세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았어요. 맞은편 분식집 사장이 지나가다 힐끔 쳐다봤습니다. 뭐 하나 했더니 리모델링 하네. 돈이 어디서 났대? 저는 듣지 않은 척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저는 매일 현장에 나왔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며 수정사항을 전달했죠. 여기 선반 높이를 5cm 낮춰주세요. 제가 자주 쓰는 재료니까 손 닿기 편하게요. 이 콘센트 위치를 바꿔주세요. 믹서기 쓸 때 더 편할 것 같아요. 시공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되게 꼼꼼하시네요. 제가 매일 쓸 곳이니까요. 불편하면 제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 쓰는 분 처음 봅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가스레인지, 넓은 작업대, 정리된 수납 공간. 저는 새 주방에 서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재오픈 날.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육수를 끓이고 레시피 카드를 벽에 하나씩 붙였어요.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죠. 어머, 여기 완전히 바뀌었네? 네,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 근데 떡볶이 맛은 똑같지? 당연하죠. 맛은 안 변했어요. 아주머니는 떡볶이를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맛이야. 똑같네. 저는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동네 주민들. 모두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 하며 신기해했죠.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대한 회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재오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방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동선이랑 설비를 다 새로 했어요. 그는 주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준화에 유리한 구조네요.
나중에 사람을 더 쓰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그게 목표예요. 떡볶이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새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웠어요. 떡볶이를 드리자 그는 한 입 먹고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번이랑 똑같은 맛입니다. 주방이 바뀌어도 레시피는 안 바뀌니까요. 이게 바로 브랜드의 힘입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세미 씨,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 단계요? 지점 확장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혼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점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럼 직원부터 뽑는 건 어떻습니까? 직원이요? 네. 세미 씨 혼자 하시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며칠 뒤, 저는 구인 공고를 붙였습니다. 세미 분식 직원 모집, 주방 보조 1명, 경력 무관, 성실한 분 환영. 다음 날부터 지원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지원자는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저 분식집에서 5년 일했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김밥 말고 튀김 튀기고 그런 거요. 레시피대로 정확히 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고, 그런 거 눈대중으로 하는 거지. 레시피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저 요리에 관심 많아요. 좋아요. 그런데 주방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실제로 해보신 건요? 없어요. 저는 고민했지만 일단 보류했습니다. 세 번째 지원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 혼자 아이 키우고 있어요.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주방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배울 수 있어요. 성실하게 할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간절했어요. 우리 가게는 레시피대로 정확히 해야 해요. 계량 스푼으로 재고 타이머 맞추고 그래야 해요. 할 수 있어요. 가르쳐 주시면 똑같이 할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지예요. 민지 씨, 일주일만 일해 보실래요?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결정하죠. 감사합니다. 민지 씨가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저는 레시피 카드를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이게 떡볶이 레시피예요. 고춧가루 2스푼, 설탕 1스푼, 정확히 재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타이머 맞춰서 정확히 3분 끓이고요. 네. 민지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어요. 첫날은 실수가 많았습니다. 간이 짜거나 불 조절을 못하거나. 하지만 민지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물어보고 다시 했습니다. 이틀째 조금 나아졌습니다. 사흘째 거의 제 손맛과 비슷해졌어요. 일주일 뒤 민지 씨가 만든 떡볶이를 제가 먹어봤습니다. 민지 씨 합격이에요. 정말요? 네. 제가 만든 거랑 똑같아요. 민지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민지 씨가 열심히 하셨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둘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손님이 늘었어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여유가 생겼죠. 저는 민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덕분에 저도 숨 좀 쉬게 됐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하게 돼서요.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네, 사장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돌아갔어요. 매출도 조금씩 늘었죠. 어느 날 저녁 이대한 회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되시나 봐요. 네, 민지 씨 덕분이에요.
직원을 잘 뽑으셨네요. 운이 좋았어요. 그는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세미 씨,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요? 네. 브랜드 확장이요. 지점을 내든 프랜차이즈를 하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준비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세미 씨가 준비됐을 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민지 씨가 옆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사장님, 오늘 정말 손님 많았죠? 그러게요. 요즘 계속 늘고 있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맛이 좋으니까요. 민지 씨도 잘하고 있어요. 저는 레시피 카드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로운 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매출은 처음에 2배가 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산을 하는데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게요. 우리 둘이서도 빠듯할 정도네요. 오늘도 대기하신 분들 몇 명 계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할 때인가? 며칠 뒤 이대한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미 씨, 시간 되시면 잠깐 뵙고 싶습니다. 네, 언제요? 내일 오후에 가게로 찾아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다음 날 오후 회장님이 가게로 오셨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과 함께였어요. 소개합니다. 저희 전략기획팀 이사 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민수 이사가 세미 씨 가게를 분석해 봤습니다. 강민수 이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세미 분식의 지난 석 달 데이터입니다. 매출 성장률, 고객 재방문율, 평균 객단가 모두 우수합니다. 그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재방문율이 85%입니다. 이건 놀라운 수치예요. 맛의 일관성이 검증됐다는 뜻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잘하고 있었나요? 네. 표준 레시피 시스템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대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세미 씨, 이제 확장을 고민해 볼 때입니다. 확장이요? 네. 2호점을 내든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든 이 브랜드를 키울 시점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지금도 벅찬데 지점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본사 지원팀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점포 개발, 교육, 품질 관리까지요. 강민수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사장님은 브랜드 방향만 잡으시면 됩니다. 실무는 저희가 돕겠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밤에 지은이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가게를 더 크게 만들면 어떨 것 같아? 좋지. 엄마 대단한 거잖아. 근데 엄마가 더 바빠질 수도 있어. 괜찮아.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일주일 뒤 저는 회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회장님, 결정했어요.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직영 2호점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프랜차이즈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키우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죠. 점포 개발팀이 입지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작은 꿈이 이제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한 그릇이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불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어요. 레시피 카드를 보며 정확히 계량했습니다. 이 맛만 지키면 돼. 어디를 가든 누가 만들든 떡볶이를 담아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이 기회를 제대로 키워보자. 그날 밤 동네 카페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골목 분식집에 재벌 돈 들어왔다던데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밀어내려는 거 아니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요즘 맛도 변한 것 같던데. 큰손 들어오면 다 망한다니까. 저는 그 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 글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2호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점포 개발팀이 여러 후보지를 가져왔고 저는 직접 돌아다니며 확인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카페 게시판이었어요. 골목 분식집 재벌 배우설. 대기업이 골목 상권 잠식한다. 프랜차이즈 준비 중이래요.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 다 망하겠네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맞아요. 요즘 맛도 변했어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돈 냄새 나기 시작하더니 이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불매해야 해요. 저는 그 글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거지? 민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떡해요? 일단 무시하자. 우리 할 일이나 잘하면 돼.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에 자리가 없었는데 오늘은 절반도 안 찼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샘이 사장님이시죠? 민원이 들어와서 위생점검 나가겠습니다. 민원이요? 네. 익명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위생점검이 나왔습니다. 2명의 공무원이 구석구석 확인했어요. 저는 긴장하며 지켜봤죠. 여기 유통기한 표기가 잘못됐네요. 네. 어디요? 이 소스 용기요. 제조일자는 있는데 개봉일자가 없습니다. 아, 제가 깜빡했네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기구 청소가 미흡합니다. 네, 바로 청소하겠습니다. 사소한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로 개선하시고 보고서 제출하세요. 안 하시면 영업정지 예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떠난 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지 씨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미 씨, 나야. 네, 사장님. 저기 미안한데 말이야. 다음 달부터 월세를 좀 올려야 할 것 같아. 네.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 그리고 여기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얼마나 올리시려고요? 지금 100인데 300으로 해야 할 것 같아. 그건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다른 데도 다 올리는 추세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월세가 200이나 오르면 수익이 거의 안 남는데. 다음 날 오후 맞은편 분식집 사장이 손님들에게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집 말이에요. 요즘 재벌 돈 받아서 장사한대요. 맛도 변하고 가격도 곧 오를 거래요. 정말요? 네. 제가 들었어요. 프랜차이즈 준비 중이래요.
우리 같은 동네 장사는 안중에도 없대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나가서 해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신우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님 두 팀이 앉아 있을 때였어요. 옳게 요즘 잘 나가나 봐? 저는 긴장했습니다. 언니, 아니 소문 들었어. 재벌이 투자했다며? 완전 대박 났네. 손님들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언니, 지금은 장사 중이니까. 왜? 부끄러워? 돈 많이 받았으면 당당하지 그래. 신우이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아니면 되잖아. 왜 그래? 찔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 나가줘. 지금 장사 중이야. 에이 좀. 그렇게 나올 거야?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신우이는 빙긋 웃으며 나갔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떡볶이를 먹다가 일어났어요. 절반도 먹지 않은 채로요. 민지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은이를 재우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동네 게시판을 다시 봤어요. 글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세미분식 절대 가지 마세요. 대기업 앞잡이에요. 맞아요. 동네 장사꾼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진짜 이기적이네요. 돈 벌 생각만 하고.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저 가게를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기회를 제대로 쓰고 싶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저를 나쁘게 보는 걸까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국현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아버지,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차가운 금속만 손에 닿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셔터를 올리려는데 누군가 낙서를 해놨습니다. 재벌 앞잡이, 골목 상권 파괴자, 빨간 스프레이로 크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 씨가 출근해서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이게 뭐예요? 누가 한 것 같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지우자. 저희는 걸레를 들고 낙서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스프레이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죠. 저는 불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대한 회장이었어요. 세미 씨, 요즘 상황 알고 있습니다. 네. 힘드시죠? 조금요.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포기 안 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투자 실사를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 쪽 리스크도 같이 봐줄 수 있을까요? 익명 민원 출처, 임대차 문제 같은 것들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랜드 투자 실사엔 원래 상속, 보험, 임대 리스크도 포함됩니다. 법무팀을 투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위생 개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매출은 예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지 씨에게 월급을 주고 나니 통장 잔액이 바닥났어요. 이러다가 정말 문 닫는 거 아닐까? 어느 날 오후
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샘이 사장님, 추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재점검 나가겠습니다. 또요? 네. 죄송합니다. 이틀 뒤 재점검이 나왔어요. 이번엔 더 꼼꼼히 봤습니다. 여기 소화기 위치가 규정에 안 맞네요. 저번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동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환기시설이 기준 미달입니다. 그건 건물 자체 문제인데요. 그래도 사업주 책임입니다. 개선 안 되면 영업정지 예고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영업정지 예고. 저는 그 글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2주일 내로 개선하시고 보고서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오후 매출이 거의 0에 가까웠어요. 빈 테이블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 씨, 미안한데 다음 달 월급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요, 사장님.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고마워. 민지 씨가 퇴근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방을 둘러봤어요. 새로 바꾼 설비들, 정갈하게 붙은 레시피 카드들. 모든 게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산을 받을 걸 그랬나? 그 생각이 스쳤어요. 3천억을 받았으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저는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키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렸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문득 남편 사고 직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막막했었죠.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지은이가 있었습니다. 지은이 때문에 버텼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지은이가 있지만 이번엔 너무 컸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집에 들어서니 지은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다녀왔어? 응. 엄마 얼굴 안 좋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지은이를 재우고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0만 원. 다음 달 월세 300만 원. 민지 씨 월급 200만 원. 재료비, 공과금.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문득 남편 사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산재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던 말. 그 후로 저는 관련 서류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설마 그게? 아니에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도 없어. 당장 가게부터 살려야 해.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손님은 오지 않고 월세는 오르고 사방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저는 펜던트를 꺼내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끝인가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달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게는 열어야 했습니다. 민지 씨가 출근했을 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네, 사장님.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오후가 되어도 저희는 텅 빈 가게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저는 민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돼. 괜찮아요, 사장님. 아니야. 손님도 없는데 둘이서 있을 필요 없어. 가서 쉬어. 민지 씨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사장님. 응, 조심히 가. 민지 씨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방에 서서 불을 켰어요.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만들고 싶었어요. 레시피 카드를 보며 정확히 계량했습니다. 고춧가루 2스푼, 설탕 1스푼, 타이머 3분, 떡볶이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한 그릇 담아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맛있네. 제가 만든 떡볶이는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먹어주지 않았죠.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대한 회장이었어요. 세미 씨,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법무팀에서 실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정사는 여전히 사양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게로 찾아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30분 뒤 이대한 회장이 윤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세미 사장님, 투자 실사 과정에서 몇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남편분 사고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서와 계좌 추적 기록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분 사망 당시 유족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약 2억 3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돈이 세미 사장님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 씨 계좌로 먼저 입금됐고 그중 1억이 시누이 김나현 씨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또렷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상으론 편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대한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미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무시했는지, 시누이가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조용히요? 네. 소란은 피우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도 있고 동네에서 소문나는 건 싫어요. 알겠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과 합의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미 씨, 이대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익명 민원 출처도 확인했습니다. 누구예요? 대부분 동일 IP에서 작성됐습니다. 추적 결과 시어머니와 시누이 댁에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이 부분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같이 처리해 주세요. 조용히요. 알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보였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누가 저를 괴롭혔는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제가 선택한 길이 맞았어요. 정산이 아닌 투자를 선택한 것, 받는 사람이 아닌 키우는 사람이 되려 한 것, 모두 맞았습니다. 다만 제가 약했을 뿐이에요. 저는 불을 켰습니다. 다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야.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세미 사장님,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측에서 연락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민원건도 처리했습니다. 허위 민원으로 확인됐고 영업정지 예고는 철회됐습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구청에서 사과 공문 발송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주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월세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는 법적 검토서를 보냈더니 기존 계약 조건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정말요? 응.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미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한테 연락 받았어. 그게 아니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끝내고 싶어요. 돈 돌려주시고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세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일주일 뒤 법무팀에서 최종 보고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 씨는 고령과 반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예정입니다. 민사 전액 반환은 확정됐고요. 시누이는요? 김나연 씨는 벌금형과 함께 연대 반환 책임을 집니다.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건도 정리됐습니다. 동네 게시판 글은 모두 삭제됐고 운영자가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편 저는 1차 투자금으로 주방 표준화를 완성했습니다. 레시피 카드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조리도구를 디지털화했어요. 이제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맛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포 개발팀과 함께 2호점 입지를 최종 확정했어요. 대학가 근처였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죠. 2호점 오픈은 2달 뒤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악성 글이 삭제되고 사과문이 올라간 뒤였어요.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여기 정말 맛있는데 왜 그런 글이 올라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해였어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매출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다시 시작이네요.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불 앞에 서서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시작할게요. 반달 펜던트가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이 반쪽을 완전한 원으로 만들 시간이었어요. 저의 힘으로요. 2달이 지났습니다.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어요. 시어머니는 유족급여 전액을 반환했고 시누이도 자신의 몫을 돌려줬습니다. 윤 변호사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2억 3천만 원 전액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판결문 사본입니다. 보관하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 통장을 따로 만들어 넣어뒀어요. 국현아, 이건 지은이 몫이야.
잘 키울게. 같은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미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볼까요? 가게 근처 공원에서 보자. 1시간 뒤 공원 벤치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왜 그랬는지. 아들을 잃고 나니까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어. 특히 너만 보면 우리 아들 생각나고 화가 났어. 억울하고 분했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갔어. 나연이한테도 줬고,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했나 봐.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말 미안하다, 세미야.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알아. 국현이 잃은 건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저도 남편을 잃었고 지은이는 아빠를 잃었어요. 그래.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제일 힘들 때, 제일 외로울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그래, 당연해. 하지만 이제 놓아드릴게요. 어머니도 저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세미야. 네. 지은이 잘 키워. 너는 좋은 엄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세미 분식지경 2호점 오픈 날이었습니다. 대학가 상가 1층이었어요. 깨끗한 유리창, 새간판. 저는 아침 일찍 도착해서 준비했습니다. 민지 씨도 함께였어요. 사장님, 떨려요. 나도 떨려. 오전 11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새로 생긴 집이죠? 네, 맞아요. 떡볶이 한 그릇이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주방에 섰습니다. 새 주방이었지만 동선은 똑같았어요. 레시피 카드를 보며 정확히 계량했습니다. 2호점을 맡은 새 직원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사장님,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래, 해봐. 직원이 레시피 카드대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맛을 봤어요. 완벽해. 잘했어. 정말요? 응, 이 맛이야. 손님이 떡볶이를 먹고 엄지를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해냈어. 저녁 무렵 이대한 회장이 2호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오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떡볶이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는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호점이랑 똑같은 맛입니다. 그게 목표였어요. 세미 씨, 성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마음이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떡볶이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가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참, 이거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뭔데요? 열어보세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반달 펜던트가 들어 있었어요. 그의 반쪽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젠 세미 씨가 가지세요. 안 돼요. 이건 회장님 것인데요. 아닙니다. 이건 원래 세미 씨 아버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더 소중한 인연에게 전하라고요. 그는 웃었습니다. 세미 씨가 바로 그 인연입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는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2개의 반달을 꺼냈어요. 제 것과 회장님께 받은 것. 손바닥 위에서 맞댔습니다. 찰칵. 완벽한 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 원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 해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1호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 씨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2호점 대박이었죠? 응, 너 덕분이야. 제가 뭐려. 민지 씨가 옆에 있어줘서 할 수 있었어.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하죠. 민지 씨가 퇴근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방을 돌아봤어요. 벽에 붙은 레시피 카드들, 깨끗한 작업대, 정리된 재료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어요. 문을 잠그기 전 한 번 더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내일도 어제가 나오도록. 저는 미소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가는데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어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니,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마감 직전. 저는 1호점 주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작업대를 닫고 재료를 정리했어요. 벽엔 레시피 카드가 정갈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맛만 지키면 돼. 어디를 가든 누가 만들든. 손을 들어 목에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완전한 원이 된 펜던트. 손끝으로 결합선을 따라 천천히 눌러봤어요. 아버지, 이제 완성됐어요.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대한 회장이었어요. 멀찍이서 가볍게 목례만 했죠. 저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지배하지 않는 투자, 믿음으로 맺어진 인연. 그게 아버지가 남기신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주방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어제가 나오도록. 그게 제가 지킬 약속이었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예전엔 2개였죠. 지은이와 함께.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 서 있었어요. 당당하게. 떡볶이나 파는 사람이라던 그 말들. 이젠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팔지만 동시에 브랜드를 키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제 방식으로, 제 속도로, 반달이 완전한 원이 된 것처럼. 저도 이제 완성됐습니다. 한세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반쪽 펜던트는 완전한 원이 되었고 작은 분식집은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아닌 키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미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